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가까운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했던 경험. 누구나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한 번쯤은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아가는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사람이고, 우리를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 또한 사람입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인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더 많은 순간 우리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기대감으로 인해 스스로를 갉아먹곤 합니다. 잘해주고도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내 모든 진심을 다 내어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등돌림 뿐일 때,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얽히고 설킨 실타래 앞에서 깊은 회의감과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인간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지혜를 과거의 위대한 사상가로부터 빌려오고자 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그의 삶은 그야말로 인간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참담한 배신이 교차하는 극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력의 중심에 서기도 했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으로 유배되어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동료와 친척들조차 그를 외면하고 등을 돌렸을 때, 그는 뼈저린 고독 속에서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통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묵직한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인간관계의 99%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핵심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깨닫고 침묵을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담백하게 사귀는 지혜입니다. 셋째, 타인에게 기대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단단하게 세우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 원칙들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일화를 잠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모든 권력을 잃고 죄인의 신분으로 낯선 남쪽 끝 마을에 당도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 방 한 칸 내어주기를 꺼렸습니다. 세상의 인심이 얼마나 차갑고 냉혹한지,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낯선 타인보다 못한 존재로 돌변하는지 그는 온몸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작은 주막에 노파가 내어준 좁고 허름한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 그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끓어오르는 분노로 수많은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 좁은 방에서 타인을 향한 원망을 거두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참담한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완성해냈는지, 지금부터 그가 남긴 세 가지의 핵심 원칙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말의 무게를 깨닫고 언어를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자리, 분위기가 무르익고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지인의 이야기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근황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대화는 점차 그 사람의 단점, 실수,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쓸려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두 마디 보태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지는 것 같고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묘한 쾌감마저 느낍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무겁고 찝찝해집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이 말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결국 며칠 뒤
건너 그 말이 당사자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는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이것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하게 겪는 말이 가진 무서운 파괴력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말의 가벼움과 그로 인한 파국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계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의 무게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말을 아끼고 또 아껴라.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과 같다. 라는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의 99%는 사실 이 말에서 비롯됩니다. 상처를 주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무심코 던진 가벼운 농담,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낸 분노의 언어, 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꾸며낸 과장된 이야기들이 모여 결국 나 자신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돌아옵니다. 정약용은 당시의 치열한 당쟁 속에서 말 한마디, 글귀 하나 때문에 목숨이 오가는 참혹한 정치 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말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허물이 생기고 그 허물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철칙을 확립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가면 침묵을 어색해하고 무엇이라도 말을 해서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철학에 비추어 보면 진정한 소통의 달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말을 멈추어야 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말이란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바람에 날린 깃털처럼 주워 담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사과하더라도 상대방의 가슴에 박힌 말의 파편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섞인 말,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말은 그 전파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이 내뱉은 그 가벼운 말 한마디는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얼마나 내면이 빈약하고 경박한 사람인지를 세상에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묘한 무게감과 신뢰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의 말은 흘려듣지만 평소 침묵을 지키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 가치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말하기 전에 반드시 속으로 셋을 세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뽐내고 싶어질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속으로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말이 반드시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가? 이 짧은 침묵의 찰나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갈 뻔했던 수많은 재앙을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온전히 귀를 기울이되 그 말에 쉽게 동조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얹지 마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흉을 볼 때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만 반응하고 절대 여러분의 입으로 그 험담을 확장시키지 마십시오.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 하나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 주변에 맴돌던 불필요한 갈등과 구설수는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정약용이 평생을 걸쳐 증명해냈듯 침묵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무기입니다. 둘째, 타인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담백하게 사귀는 지혜입니다. 이번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마음이 아주 잘 맞는 사람을 만납니다. 관심사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해서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영혼의 단짝을 만난 듯한 기쁨에 빠집니다.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고 주말마다 만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은밀한 비밀까지
모두 털어놓을 정도로 급격하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만큼은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며 상대방 역시 나에게 똑같은 크기의 마음을 돌려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만큼 반응해주지 않을 때 서운함이 밀려오고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가까워진 탓에 서로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고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그 관계는 결국 사소한 오해 하나를 넘기지 못하고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채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냈던 사람들보다 못한 원수 같은 사이가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경험을 우리는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 매우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문전성시를 이루며 아부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안면을 몰수하는 씁쓸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이해관계나 얄팍한 감정에 기대어 너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몹시 경계했습니다. 정약용은 옛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단술과 같이 달콤하다. 달콤한 술은 처음 입에 댈 때는 황홀하고 기분이 좋지만 결국 취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며 금세 질려버리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무런 맛이 없는 맑은 물은 처음에는 심심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평생을 마셔도 질리지 않으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인간관계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정약용의 흔들림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되 서로의 체온에 데이지 않을 만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계를 오래도록 병들지 않게 지키는 핵심 비결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을 나와 상대방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나의 슬픔을 상대가 완벽히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나의 기쁨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기를 강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이며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오랜 친구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100%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관계의 파탄은 언제나 이 무리한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라는 무의식적인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순수한 마음의 교류가 아니라 차가운 거래로 변질되고 맙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거나 배척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상대를 나와 다른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대방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가장 깊은 수준의 배려입니다.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미세한 간격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평생에 걸쳐 배워야 할 관계의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이 담백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조언은 관계의 초반에 자신의 모든 패를 다 보여주거나 과도한 호의를 베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본인 스스로 지쳐버릴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화초를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 죽고 너무 적게 주면 말라 죽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일정한 양의 물과 햇빛을 주며 천천히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거나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그것을 배신이나 서운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다름으로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타인은 내 외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도움을 주고받을 때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되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무너뜨릴 정도의 무리한 희생이어서는 안 됩니다. 만날 때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진심으로 대화하되, 헤어지고 나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는 것. 이러한 담백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 없이 곁에 있는 이들과 오래도록 평안하게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타인에게 기대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단단하게 세우는 내면의 힘입니다. 다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상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는데 지인들이 올린 화려한 휴가 사진이나 맛있는 음식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하고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갑자기 초라해지고 마음이 헛헛해집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가벼운 지적 하나에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하고, 동료들의 무심한 표정 속에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눈치를 봅니다. 주말에 아무런 약속이 없으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깊은 고독감에 빠져 불안해하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다가도 작은 비판이라도 받으면 금세 스스로를 자책하며 한없이 작아집니다. 나의 감정과 자존감이 오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타인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지에 따라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은 결코 행복에 가닿을 수 없는 고단한 노동과도 같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바로 나 자신을 세우는 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학의 오랜 전통인 수기치인, 즉 나를 먼저 닦고 연마한 연후에 남을 다스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사상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미치거나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가꾸는 일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외부와의 단절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그 고립을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학문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수호제에 대한 그의 글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재물이나 명예, 타인의 평판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나 자신임을 일깨워줍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가 쏟아지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백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며 위대한 학문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인간관계에서 유독 상처를 잘 받고 지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관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외부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는 갈대와 같습니다. 어제 나를 향해 웃어주던 사람이 오늘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이렇게 변덕스럽고 통제 불가능한 타인의 감정에 내 삶의 중심을 맡기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위태로운 일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사람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크게 베이고 타인의 거절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확대 해석하게 됩니다. 반면 나 자신이 단단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서지 못하면서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것은 마치 헤엄칠 줄도 모르면서 바다에 빠진 남을 구하겠다고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둘 다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중심을 세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구체적인 조언은 온전히 혼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오직 나와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좋은 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의 지혜를 내면에 채우고 일기를 쓰며 오늘 하루 내 감정이 어떠했는지 스스로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쓰던 에너지를 거두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탐구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 없이도 나 스스로에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실천해 보십시오. 운동을 해서 몸을 단련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오롯이 나의 성장을 위한 행동들이 쌓일 때 내면의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탄탄해집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고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맹목적으로 집착하거나 기대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이 충만해지면 그 여유와 평온함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진정한 승리자는 남들을 내 편으로 많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인간관계를 고통에서 평안으로 이끄는 세 가지의 원칙을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이 원칙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 밖으로 나가는 말의 무서움을 깨닫고 항상 말을 아끼며 침묵의 무게를 지켜야 합니다. 말은 한 번 뱉으면 거둘 수 없으며 침묵이야말로 나와 상대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타오르는 감정이나 무리한 기대를 버리고 물처럼 담백하고 시원한 적정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나친 가까움은 상처를 낳고 존중이 담긴 거리는 관계를 오래도록 숨쉬게 합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에 기대어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를 먼저 닦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이 온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과도 건강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피할 수 없는 궤도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귀중한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가? 이 짧은 성찰의 시간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관계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이 그 깊은 고독과 절망의 밤을 견뎌내고 마침내 스스로를 찬란하게 꽃 피웠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관계의 폭풍우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과 지친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